자, 아까 풀던 거 이어서 볼게요. 이거 봤죠, 저희가? 여기까지 다 봤죠? 네. 신역까지 다 봤죠? 자, 다음 문제 보시면, 자, 이거 재고산 파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물건 파는 거 말고, 좀 특수한 매매가 있어요. 특수한 매매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위탁, 맡겨서 파는 걸 위탁 매출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맡기는 겁니다. 이런 거죠.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유통구조가 좀 복잡하잖아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 4년 정도 전에 제 조카 그 면접, 대학 면접 준비를 공부시킬 때 보니까 그 당시에 농산물이 2009년도인가요? 배추를 뽑아서 소비자까지 올 때까지 8단계 거친대요. 뭐 중간상, 지파상 뭐 해가지고 8개 거친대요. 그러니까 300원에 뽑은 게 여기 오면 3,000원이 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안동이 사과 유명한가요? 안동에 사과를 그 농사를 지시는 그 김씨 아저씨가 이 상인들이 와서 사는데 너무 헐값에 사니까 이걸 직접 팔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장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가게를 내자니 고정비가 무섭고 그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가게나 판매용을 가지는 분한테 맡기는 겁니다. 이걸 팔아주시면 팔아주신 거에 대한 수수료를 드릴게요. 라는 게 위탁매매예요. 상황이 이런 거거든요. 자, 볼까요? 자, 갑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그 사과를 직접 할 자신이 없으니까 맡기는 거죠. 을에다가. 을이에요. 그럼 갑은 위탁자가 되는 거고요. 맞죠? 을은 수탁자가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천상자를 맡겼어요. 천상자. 일반적인 실무 거래를 얘기하면 이게 박스당 10,000원만 잡아서 1,000,000원이 가는 거잖아요. 보통 실무적으로는 이 사람이 당연히 성금을 맡깁니다. 하긴 그건 뭐 실무적인 거고 을이 천상자를 팔기 시작하겠죠. 소비자한테 팔아요. 만약에 700상자를 팔았다 치면 됐죠? 자, 이거 박스를 만약에 20,000원에 팔았다 치면요. 20,000원에 팔았다 치면 얼마를 회수하죠? 이게 1번이고요. 여기 2번이고 3번에 대금을 회수하거든요. 얼마 회수하죠? 1,400. 20,000원을 팔았다고 치면 이해 가시나요? 700상자니까. 그리고 만약에 계약 조건이 이 판매 금액의 10%를 수수료 주는 거였다면 을의 몫은 얼마죠? 140만 원이잖아요. 나머지만 송금하는 거예요. 1,260만 원만 송금하는 겁니다. 이게 4단계예요. 이해 가시나요? 이렇게 팔아달라고 맡기는 물품 이거죠. 이것을 위탁품 또는 적성품이라는 용어를 써요. 또는 적성품.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보세요. 이 논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익과 비용 딱 떠올리면 반드시 생각하시는 게 영업성과 영향을 미치고 자본에 영향을 미치고 세금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언제를 수익을 인식하냐에 따라서 1, 2, 3, 4번 중에 세금을 내는 시기가 달라진단 말이죠. 그죠?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천상자 파는 시점이 만약에 12월 1일이었어요. 개인 사업자로 치고 7월 상자를 판 시점을 만약에 12월 30일이라 보고 대금 회수한 곳을 만약에 1월 5일이라고 보고 보낸 게 만약에 1월 10일이라고 가정을 하면 만약에 1번이나 2번을 수익인 시점을 보면 세금 얼마 언제 내죠? 5개월 후에 내죠. 5월달 내는 거니까 소득세. 만약에 이때를 수익인 시점을 보면 1년 5개월 후에 내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X1년이고 얘네들이 X2년이라고 가정을 하면 세금 언제 낸다? 이 회계연도 끝나고 5월까지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1번이나 2번이 수익인 시점이 되면 X2년 5월달에 내는 거고요. 만약에 3번이나 4번을 수익인 시점을 보게 되면 X3년 5월달에 낸다고요. 세금 내는 시기가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를 수익으로 볼 거냐 중요해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언제 수익을 인식해야 하나요? 제가 원래 여러분들한테는 항상 저는 사지선다 내는 교수들이 잔인해 보여요. 25% 확률이잖아요. 저는 항상 50%가 좋거든요. 근데 할 수 없었어요, 여기는. 자, 한번 해볼까요? 1번이 수익이 시점 같다. 저저밖에 없고요. 2번이 수익이 시점 같다. 좋습니다. 3번이 수익이 시점 같다. 4번이 수익이 시점 같다. 없네. 2번이 맞죠? 수익은 여기서 합니다.
두 가지가 있을 때 수익 인식하거든요. 이 금액을 알 수 있을 때, 그리고 노력 다 끝났을 때거든요. 가등 요건. 이때 인식을 해요. 그럼 문제는 뭔가요? 천상제, 칠백상제 팔고 을이 가지고 있는 삼백상제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갑 거다, 을 거다. 갑 거예요. 이 사람 기말제고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할 수도 있죠. 요겁니다. 요게 하나 있고요. 이것도 있죠. 또 하나 특수한 사례 중에 기업이 소비자한테 파는 게 아니고요. 이 우리 물건 정말 좋으니까 써보세요. 써보고 사세요. 시험적으로 사용한다 해서 시용 매출이랍니다. 시용 매출. 이게 시용 매출인데요. 자, 1000개를 보내요. 1000개. 시험적으로 보낸다 해서 시송품이라는 용어 씁니다. 시송품. 이 송자가 보낼 송자니까. 보냈어요. 1000개 보내놓고, 팔렸네, 이러면 곤란하죠. 그죠? 만약 소비자가 써보니까, 정말 괜찮은데요? 이거 살게요. 라고 말하기 만약에 800개라면. 구매 의사 표시. 이날이 팔린 거죠. 이날이 수익이 시행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아직 표시하지 않은 200개. 이거 누구의 기말제고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할 수 있죠? 됐습니다. 자, 문제 좀 볼까요? 자, 16번. 2023 10번. 자, 다음 중 적성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적성품이 뭘 말하는 거죠?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말하는 거죠? 자, 위탁자의 재고산이다. 맞죠? 이게 1번이 정답이고요. 위탁자의 비용이다? 아니죠. 판례 비용인 거죠. 그건. 자, 수탁자의 재고산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수탁자의 수익이다. 아니죠. 누구의 수익이라고요? 위탁자의 수익이고 수탁자의 수익은 요 수수료예요. 딱 10%. 여러분들 사시는 동네에 보통 청가물 시장 있죠? 보통 있는데 청가물 시장 가서 이 간판 잘 보시면 수탁자들은 다 써놨어요. 간판에. 수탁자 매토. 간판에 써있어요. 잘 보시면.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서 파는 게 아니라 맡아서 파는 거예요. 가보시면 나중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기출 16번. 부터 보시죠. 했나요? 네. 자, 기출 32번, 33번. 2012년 거요. 2012년 거 32번, 33번. 자, 구매자가 구매 의사 표시를 한 때에 수익을 인식하는 거래 형태는? 이게 뭐죠? 시용 매출, 시용 판매. 됐죠? 자, 33번이요. 그러니까 32번 답은 시용 판매죠. 33번. 2011년 초에 서울 상사는 제주 상사와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제주 상사로 100만 원의 상품을 적성하였다. 버렸다는 얘기죠. 맞나요? 제주 상사는 2011년 말에 수탁받은 상품 중 판매하고 남은 재고가 47만 원 있다고 통지하였다. 남은 게 47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자, 2011년 말 지금 서울 상사가 위탁자고 맞죠? 제주 상사가 수탁자죠. 서울 상사의 창고에 500만 원의 재고가 있대요. 이때 서울 상사의 기말 재고가 얼마냐고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고에 있는 500만 원은 당연히 기말 재고고 수탁자인 제주 상사가 가지고 있는 47만 원도 기말 재고잖아요. 얼마라고요? 여기 47만 원. 되셨나요? 보시면 되고요. 2011년에 13번을 보시겠습니다. 똑같은 문제인데요. 다음 중 적성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뭐예요? 위탁자의 재고산이죠. 비용은 팔렸을 때 비용이 되는 겁니다. 팔린 비용이 되는 거죠. 매출원가니까. 2010년 18번. 똑같은 설명이네요. 적성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뭐죠 이거? 재고산. 보세요. 제가 아까 자산과 비용 차이 이렇다고 했잖아요. 이게 현재 발생했으면 비용이 되는 거고 미래 팔릴 거면 자산이잖아요. 팔리면 매출원가는 비용이 되긴 해요. 팔리기 전까지는 자산이라고요. 아직 안 팔렸으니까. 이해 가시나요? 됐죠? 이게 위탁 판매. 요거 복잡하진 않죠?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여기까지 보신 게 지금 이제 기말 재고죠. 재고산이고요. 지금부터 보실 게 자산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자산. 유형자산이 조금 더 비중이 높아요. 재고산보다. 이 재고산, 유형자산은요, 재고산은 파는 거랑 관련이 있지만, 유형자산은 사용하는 게 목적이라면서요. 그죠? 사용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산은 사용하면서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이 말 이해 가세요? 근데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실래요? 어떤 자산이 있는데, 이게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그때는 사실 가치가 떨어지진 않겠죠. 사용하는 기간이 딱 한정돼 있으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산이 있는데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우리 자산 상태가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떨어지는 만큼을 사용했으니까 비용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게 감가상각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만큼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사용한 거니까 비용 처리한 거. 됐죠? 보세요. 경제적 수익이 여러 기간에 걸쳐 발생할 것이 기대되고 수익과의 관련성이 단지 포괄적이고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적합한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요 말 잘 기억하세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발전차. 요 용어를 기억하실 것. 무슨 뜻이냐면요. 이걸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장족의 발전을, 이런 것도 그럴 줄 알고. 자, 보시죠. X1년 초에요. X1년 초에 차량을 하나 샀어요. 차량을. 그러니까 제가 이 예를 많이 드는데 혹시 여기는 인천 도심도 있고 고양이 바닷가이신 분, 고양이 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활어를 나르는 차 있잖아요. 그 차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차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돈을 버는 기간 보통 2년이더라고요. 관리 잘하면 3년. 한 3천만 원 가거든요. 그 차가 8톤 트럭 이만 큰 거. 봤더니 그럴만도 한 게, 그 물고기 나를 때 수돗물을 나르지 않잖아요. 바닷물을 나르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염분은 쇠를 녹이죠. 그러니까 부식이 엄청 심하대요. 그리고 그 물이 무게가 엄청나게 나가는 건 아시죠? 더구나 그 무거운 게 흔들리잖아요. 차체에 무리가 많이 간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2년. 물론 이제 활어라는 특성도 있어요. 활어가 만약에 고장이 작거나 하면 소리가 더 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용하는 기간을 잡는 건, 내용연수라는 건 차가 없어지는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활어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못 쓰니까 보통 2년을 쓴대요. 많이 잘 쓰면 3년. 이해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그 8톤 트럭을 3천만 원에 샀어요. 그걸 취득가 얘기를 하죠. 차량 사시면 이거저거 잡다한 비용 드시잖아요. 그게 만약에 500만 원 들었다 치죠. 그럼 우리 취득원가는 얼마라고요? 하나 더 하는 거니까. 부대 비용은 언제나 더 하라고 그랬죠. 기억하시나요? 유일하게 예외가 뭐였다고요? 취득 부대 비용을 원가에 가산하지 않는 유일한 예외. 단기 금자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취득 원가는 3,500만 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리고요, 우리는 정말 관리 잘해서 3년 쓸 걸로 예상을 해요.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X1년, X2년, X3년 동안 3년 쓸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리고요, 그 차량을 3년 쓰고 나면 활어를 나르기는 적합하지 않으나, 뭐 중고차를 팔거나, 안 되면 고물상에 팔아도 가치가 남아있을 수도 있죠.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때 가치가 남아있는 것을 잔존가액이라 합니다. 이해가시나요? 잔존가액은 만약에 500만 원에 추정을 한 거예요. 그럼 가봐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요거는 실제 금액이지만 요 두 가지는 추정이라고요. 아, 우리는 3년을 사용할 것이다. 500만 원이 남을 것이다. 추정이란 말이에요. 요 세 가지를 감가상각의 3요소로 합니다. 이해가시나요? 이 감가상각의 3요소 중에 추정이 아닌 건 어떤 거라고요? 취득원가. 나머지 두 가지는 추정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럼 보세요. 취득했을 때는 일단 취득원가를 가져가야 한다고요? 3,000원 원을 잡아요. 맞죠? 그리고요, 우리 3년 후에 500만 원이 남을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럼 3년 동안 가치가 감소하는 금액은 얼마라고요? 3천만 원이겠죠? 그러면 감가상각은 3천만 원 해야 되겠네요. 총 가치가 줄어드는 게 3천만 원이니까 3년 동안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건 3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아니, 지금 3,500만 원짜리가 3년 지나면 500만 원은 남을 거니까 가치가 감소하는 금액은 총 3천만 원이라고요. 그래서 그 3천만 원을 감가상각 자산금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한다고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뺀 거. 이게 우리가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대상금액이란 말이에요. 저희는 두 가지만 볼 거지만 감가상각 방법이 정말 다양한데 어떤 방법을 하든 간에 3년 동안의 총 감가상각비는 이 금액과 일치한다고요.
매년은 달라질 수 있어요. 방법에 따라서. 어쨌건 총 금액은 이걸 일치해야 한다고요. 이해 가시나요? 상해 가세요? 됐죠? 자, 그래서요. 일단 감가상각 금액은 구할 때 3,500에서 500을 빼는 구조고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는 감가상각을 3년 동안 3천만 원을 해야 되는데 X1년, X3년에 비용 처리할 거잖아요. 그러면 요 3년 동안 이걸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1년이 아니라 3년 동안 써준다고 했으니까 3년 동안 이것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나눠주는 과정. 그것을 감가상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딱 이거 똑같습니다. 3년 동안 총 금액은 언제나 이 금액이에요. 근데 다양한 방법 허용을 한다고요. 방금 전에 재고에서 보셨잖아요. 가정. 보셨잖아요. 여러 가지를 허용해줬죠. 뭐 선선출, 후선출.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먼저 들어가고 먼저 들어가고 아무 의미 없다고요. 재무 상태와 영업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거든요. 이거 똑같아요. 예를 들면 3천만 원을 그냥 깔끔하게 3으로 나눠서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정액법이랍니다. 그럼 1년에 비용이 1,000만 원씩이잖아요. 그런데요, 거꾸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3천만 원 중에 1,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쓸 수 있어요. 그것도 허용한다고요. 예를 들면. 그럼 어떤 차이가 있죠?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하는 것보다 1,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하는 경우 뭐가 유리하죠? 기업에는? 감가상각비가 커지면 비용 작아지잖아요. 당장 세금 적게 낸다고요. 선택하라는 거라고. 후회선출 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자산인 재고산이나 유용사는 여러 가지를 허용하는 거예요. 너희 기업에 맞는 걸 골라 쓰라는 거거든요. 정말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회계의 본질은 그거예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세금을 얘기할 때 걸리면 탈세, 안 걸리면 절세. 이런 거 아시나요? 똑같습니다. 이 회계는요, 공부해 보시면 사진과는 달라요. 물론 사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진도 찍는 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회계는 그림 같아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실제로 A라는 기업을 전문가 가불병이 회계 처리하면요, 다 다를 수 있어요. 이 틀만 안 벗어나면 되는 거니까. 6개를 허용한단 말이죠. 이걸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매년의 재무 상태나 영업소가 달라지거든요. 그걸 지키면서 만드는 건 전문가. 못 지키는 건 또라이죠. 걸릴 거니까. 딱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란 말이죠. 어쨌거나 3년 동안 3천만 원 비용 처리해야 돼요.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을 허용할 때 어떤 방법을 쓰냐에 따라서 중요한 세 가지 달라진다고요. 재무 상태, 영업 성과, 이동성. 이해가시죠? 그래서 개념을 조금만 더 보면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요 3천만 원을 3년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나눠주는 게 감가상각이라고요. 이해가시나요? 자, 보세요. 이론을 잠깐 볼게요. 자, 감가상각의 의의는요, 자산의 사용으로 인한 효익에 대응하여, 자, 효익 창출됐죠. 모든 비용은 수익과 대응돼야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비용 처리하는데 감가상각 자산금액 아까 보셨죠? 3천만 원.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내용연수 동안 3년 동안 어떻게 한다고요? 요 용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나눠준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거는 평가가 아니에요. 평가라는 건 시가에다 원가를 맞추는 거거든요. 이건 평가가 아니라 원가를 나눠주는 거라고요. 잊지 마시고요.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 감가상각은 가치가 감소하니까 상각을 하는 건데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은 감가상각을 한다 안 한다? 대표적인 게 뭐죠? 토지. 또 내용연수가 무한한 거. 토지같이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건 감가상각 필요 없어요. 가치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내용연수가 딱 한정이 있으니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아주 영원히 쓸 수 있다면 가치가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런 건 감가상각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이 수익에 대응된 비용 처리하는 거니까 만약에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자산은 감가상각하지 않아요. 수익 발생할 때 비용을 대응시키는 거니까 수익 창출을 못하는 자산 감가상각하지 않아요. 이해하셨나요? 유형산 중에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건설중 자산이라는 게 있죠. 들어보셨나요? 건물은 완성이 된 거고 건설을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건물은 완성됐으니까 수익 창출하거든요. 그때 감가상각 해야 돼요. 근데 건설중 자산은 완성이 안 됐으니까 수익 창출 못 하거든요. 그때 감가상각 못 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나요? 됐죠? 할 거고요. 자, 감가상각의 3요소. 취득원가, 잔존가액, 내연수. 기억하시나요? 세 개 중에 이 두 개는 추정이고 얘만 실제 금액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우리가 볼 건요. 1번, 2번 중에 우리가 1, 2번만 볼 건데 정액법은 뭐죠? 매년 일정한 금액으로 아까 3천만 원을 3으로 나눠서 1,000만 원씩 하는 방식. 그게 정액법이고 또 체감잔액법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체감잔액법이란 말은 점차 감소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보드판을 쓰려면 약간 건방지게 짝다리 짚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흔들려서. 제가 저희 그 회계 파트는 사실 큰 칠판이 필요해요. 지금 이제 문제 풀이니까 별 상관이 없는데 원래 회계 강의할 때는 전체 통째로 보여드릴 게 많아서 이 칠판이 좀 커야 되거든요. 근데 수업을 해보면 그런 공간이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학원이 아니면 제가 수업으로 많이 다니는데 전문적인 강의 시설이 아니면 칠판이 다 작아요. 제가 대진대학교 처음 수업을 할 때요. 산학협력관에서 대진대학교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재단이 진짜 빵빵해요. 그 대승진리회가 종단이잖아요. 정말 빵빵해요 거기요. 제가 2009년도인가 8년도인가 수업 들어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전산 수업 하시는 분들이 다 그 CRT 모니터 아시잖아요. CRT 모니터 뒤에 긴 거요. 요즘 같은 LCD도 아니고 이런 거 쓸 때였어요. 다른 사람은 다. 갔더니 거기 노트북 쓰더라고요. 전원 다. 그 책상에 훔쳐가지 말라고 쇠사슬 다 걸어놨더라고요. 정말 시설 좋아요 거기요. 거긴 본교 가니까 다 전자칠판이에요. 그때 진짜 비싼데 전자칠판. 그래서 제가 제 수업하러 딱 들어갔더니 제 칠판이 요만해요. 딱 요만한 보드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새벽에 제가 처음 들어갔거든요 거기를. 칠판이 너무 작다. 수업하기 어렵겠습니다 했더니 알았대요. 거기는 노가 없어요. 다 해줍니다 거기는. 근데 그 양반이 그래요. 해드릴 건데 조금 시간을 달라고. 왜요? 도장 15개 받아야 된대요. 학교에 그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15개 쭉 찾아 올라가야 된대요. 그래서 오케이 하면 설치하는 거래요. 그래서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더 갖다 붙였어요. 옆방에 있는 거. 디자인은 필기 별로 안 하니까. 그래서 갖다 놓고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고 그때는 화가 안 났는데 본교에 가니까 지들은 다 전자칠판 쓰고 있는 거예요. 약간 약 올랐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칠판이 좀 크면 좋은데 본 수업할 때는 사람이 어떤 일을 겪으면 사람이 겸손해지거든요. 그 천안팀 제가 원가육 수업할 때 제가 그때 이후로 정말 겸손해졌어요. 칠판에 대해서는. 제가 올해 13년차 강사거든요. 방송대 8년 수업했고 제 생애 가장 작은 칠판. 요만한 걸로 제가 여러분들 2학기 과목인 원가 수업을 한 적 있어요. 특히나 원가는 그 흐름을 한번 쫙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웬만한 칠판 가지고 안 되는데 할 수 없었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천안경영학과는 토요일 날은 그 학습관을 개방을 해요. 학생들한테. 근데 일요일 날은 개방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쉬어야 되니까 개방 안 하는데 처음에는 수업은 원래 월요일 날 하기로 했었어요. 저는. 일요일 날. 토요일 날. 근데 그쪽이랑 일정이 안 맞아서 깨지고 일요일 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강의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수배한 거죠. 또 지방은 한 다리 건너면 다 알잖아요. 그래서 고른 게 애들 영어 교실이었어요. 해법 영어 교실. 칠판이 딱 요만하더라고요. 딱. 와, 정말 힘들었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공간이 없으니까. 그 뒤로는 제가 많이 겸손해졌습니다. 사실. 할 수 없죠. 자, 이왕 그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함수를 잠깐 볼게요. 이쪽을 우리 뭐라 그러죠? Y축이라고 하죠. Y축. 이쪽을 X축. 근데 필요 없고요. 이쪽이 감가상각비 나타낸다 치고요. 이쪽이 내용연수 나타낸다 치면 내용연수. 아까 그림이 저희 3년이었잖아요. 3년 3천만 원이었잖아요. 1년차, 2년차, 3년차. 맞나요? 3천만 원을 매년 똑같이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걸 정액법이랍니다. 그러면 얼마씩이죠?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 그러면 1년차 때도 1,000만 원. 맞죠? 2년차 때도 1,000만 원. 3년차 1,00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정액법이에요. 수평적방법. 이렇게 그림이 나오겠죠. 그런데요. 이렇게 안 나오고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초기에 많이 갈수록 작게. 이걸 체감 잔액법이랍니다. 일단 그림만 보세요. 이렇게 떨어지는 건 똑같은데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것을 정률법이라고요. 정률법. 이건 이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률법이라고요.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좀 완만하게 떨어지는 게 있어요. 완만하게 떨어지는 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것을 연수학계법이랍니다.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이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수학계법. 요거예요. 요거.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정액법은 평균법이고 체감잔액법은 두 가지죠. 정률법하고 연수학계법하고. 점점 줄어드는 걸 얘기하거든요. 감가상각비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체감잔액법이라 하는데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정률법. 좀 완만하게 떨어지는 게 연수학계법이라는 겁니다. 되셨죠? 아마 계산 문제는 나온 적이 없고요.
한번 볼까요? 생산량 비례법 보실 필요 없고. 됐죠? 이 두 가지 차이는 아셔야 돼요. 정액법과 체감 잔액법 있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체감 잔액법이 유리하다, 정액법이 유리하다. 물론 경영자가 어떤 쪽에 신경 써야가 중요한데요. 초기에 비용 처리를 많이 하면 이때 세금을 덜 내게 되거든요. 낮에 세금을 많이 내게 되잖아요. 이해 가시나요? 이쪽이 비용이 많다는 얘기는 이익이 작다는 얘기고, 비용이 작다는 얘기는 이익이 크다는 얘기니까 안 낸다는 게 아니라요. 이때 낼 세금을 이때 낸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연 효과라고 하거든요. 세금의 이연 효과. 여러분들만 사업하시면 똑같이 세금 말이라 3천만 원 내는데 이때 내는 게 나아요? 이때 내는 게 나아요? 당연히 뒤에서 내는 게 낫죠, 세금은. 이해 가시나요? 이 기간 동안 화폐가치 떨어질 거고, 일단. 여러분들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업의 논리는 줄 거는 늦게, 받을 거 빨리. 이게 사업의 기본 마인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세금, 어차피 똑같은 금액인데, 이왕이면 늦게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법인세 이연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거예요. 논리적으로도 정액법이 유리해요. 논리적으로도. 어떤 대부분의 자산은 사가지고 초기와 말기가 있다고 치면 언제가 성능이 좋다? 초기에 성능이 좋겠죠. 그럼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야 되니까 초기에 수익 창출 많이 할 때 비용 처리 많이 하는 건 논리적으로도 맞아요. 갈수록 그 성능이 떨어지니까 이익이 작아지니까 비용 적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요, 논리적으로. 장점은 많습니다. 하나만 더. 시험과 무관한 건데 저는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회계를 지식으로 배우는 건 사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시험 보고 잊어버리면 그만인 거니까. 근데 어떤 걸 보는 그 마인드는 달라야 되거든요. 이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당연히 초기에 성능이 좋으니까 초기에 비용 처리 많이 하는 게 체감잔액법이 더 논리적으로도 맞고요. 또 이것도 있죠. 어떤 자산을 샀을 때 감가상각비만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용하다 보면 수선비도 들고 하잖아요. 그럼 수선비 같은 비용들은 초기에 많아요? 나중에 많아요? 그럼 보세요. 초기에 비용이 만약에 여기서 요만큼 들었어요. 비용이. 가면 갈수록 커질 거잖아요. 커질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총 비용을 평균화시키는 효과도 있다고요. 그래서 유리한 거는 체감잔액법이 논리적으로 유리해요. 계산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상황 이해하시죠? 자, 보시죠. 자, 이제 사례를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기본 개념 보셨으니까 이렇게 사례를 보죠. 교재에 들어있는 건데, 이거. 자, 이거 계산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줄어드는 건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정액법. 이렇게 구합니다. 감가상각자산 금액 3천만 원이었죠, 아까. 그걸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내용의 수를 나누면 되는 거예요. 3년이 3년, 5년이 5년. 그럼 평균 금액이 나올 거잖아요. 이거는요, 지금 보시면 200만 원 샀고요. 잔존 가격이 얼마죠? 10%니까 20만 원. 이해 가시나요? 그럼 감가상각자산 금액은 180만 원이잖아요. 그거를 이거 5년이니까 5년 나눈 거예요. 그럼 매년 30만 원씩 똑같이 금액이 된다고요. 수평선. 이해 가시나요? 정리법은 여러분들이 상각률을 구할 수가 없어요. 요거는 여러분들 구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리법은 못 구하세요. 시험대에 가지더라는 계산기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계산기? 잠깐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그거네요. J40TS. 이게 그 단순형 계산기거든요. 이거 가지고는 상각률을 못 구해요, 정리법은. 그러니까 정리법은 어떤 시험 등급에 줄 수밖에 없다고요. 아니, 왜냐면 허용하는 계산기가 이건데 이걸로는 못 구하는 공식이니까 어쨌거나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계사, 세무사, 경영조사 다 줄 수밖에 없어요. 못 구하는 거니까. 그 산식을 이렇게 쓰거든요. 산식을. 이거는 그냥 참고로 하시라는 거고요. 그걸 내용면 수승을 해요. 이게 여러분 단순형 계산기는 안 풀리거든요. 요게 안 되는 거예요, 요게. 이것까지 되는데. 그러니까 이 계산기, 시험장에서 들어갈 수 있는 가지고 계산기는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는 이게 안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법 상각률은 어디 가나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회계사든 세무사든 경영사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상각률을 잡아놨고요. 자, 보세요. 지금 계산을 보자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어디 갔어? 이게 지금, 뭐야. 이게 정리법이거든요. 아까 정액법은 36만 원 5년 똑같았잖아요. 여기 잘 보시면 정리법은 이게 계속 줄어든단 말이에요. 보세요. 요 금액에서 상각률은 주어지는 금액이고요. 이 상각률은 일정한데, 계속 상각된 금액을 빼나가거든요. X1년에 73만 8천 원이었잖아요. 이걸 빼고 곱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이거까지 더해서 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작아진단 말이죠.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계산의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액법은 아까 36만 원을 일치했지만 여기서는요. 첫 해에는 74만 8천 원, 둘째 해에는 46만 5,178원, 세 번째 해에는 29만 3,823원. 점점 떨어지잖아요. 이 구조란 말이에요. 이 구조. 이해가시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체감잔액법. 단 급격히 떨어지는 건 정리법. 좀 완만하게 떨어지는 건 연수학계법 이런 게 있어요. 됐나요? 되었죠? 뭐 볼 게 있나? 두 가지만 틀어 보여드렸고요. 자, 문제 찾아야죠. 자,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자, 2013년 17번부터 보죠. 17번. 13년에 17번. 자, 보세요. 다음의 감가상각 방법 중 내용 연수 동안 매 회계 기간에 감가상각비를 일정하게 인식하는 게 뭐죠? 정액법이었죠? 자, 2012년 8번과 17번. 먼저 8번부터요. 자, 경제적 효익이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수익과의 관련성이 단지 포괄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합한 비용을 인식하는 거. 뭐죠, 이거? 이게 바로 감가상각이에요. 일단 여러 기간에 걸쳐서 발생해야 하고요. 간접적으로 결정한다는 말이 나오죠. 이해하시나요? 이게 바로 체계적이고 함정인 배분 자체에 따른다. 이게 바로 2번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 기간에서 걸쳐서 발생해야 하고 직접 대응이 안 되는 경우에, 간접된 경우에 어떻게 한다? 체계적인 함정을 나눠야 한다. 그게 바로 감가상각이다. 그래서 제가 이 용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체계적 함정 배분. 조심하셔야 돼요. 되셨나요? 답은 2번이죠. 됐죠? 자, 2011년 9번. 아, 17번 안 했나요? 자, 2012년 17번. 자, 17번 보시죠. 다음, 똑같은 거죠? 다음에 감가상각 공시 중 내용 연수 동안에 매기 일정의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것은 정액법이죠? 자, 2011년 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감가상각 방법 중 유용성 감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직선으로 발생한다고 하거나, 이게 뭐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일정하게 감소한다. 직선형. 정액법이죠. 정액법은 다른 말로 평균법이라고도 합니다. 평균법. 수평적 방법이라고도 하고요. 됐죠? 2010년에 22번. 자, 22번. 자,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겁니다. 틀린 겁니다. 1번. 감가상각의 대상은 경상적 감가로 국한한다? 이 경상적 감가가 뭔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가치 감소. 특수한 상황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로 예를 들면요. 컴퓨터는 사용에 따라서 가치가 감소하잖아요. 이게 경상적 감가고, 특수한 감가는 뭐냐면, 갑자기 컴퓨터에 물이 들어갔어요. 틀 때마다 막 불꽃이 튀어요. 이렇게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게 비정상적 감가고. 그러면 감가상각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비경상적인 거는 손상산소라는 거 따로 처리를 해요. 자연적으로 가치 감소하는 걸 감가상각 처리하는 거고, 어떤 사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을 나중에 손상차손 처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자, 모든 자산은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 맞아요? 제가 아까 어떤 걸 안 한다 그랬죠? 일단,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거. 그 다음 내용 연수가 무한한 거. 그 다음에 수익 창출하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은 감가상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토지 같은 경우는 가치가 떨어지진 않죠. 하나 더 한번 추측해 보실래요? 지금 나온 거. 토지. 그 다음에 건설자산 말고 또 안 하는 게 있겠죠. 어떤 게 있나요? 미술품, 골동품. 그거는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잖아요. 감가상각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회계라는 게 재밌어요. 만약에 우리 회사에다가 골동품이라는 거 걸어온단 말이에요. 한 5억짜리쯤. 5억짜리쯤. 내 목표는 나중에 되파는 거죠. 되파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걸 투자로 갈 거냐, 이용으로 갈 거냐? 정확한 개념 투자 아닌가요? 비싸게 팔 거니까. 근데 걸어놨잖아요. 사용하잖아요. 이용사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건 우기기 나름이에요. 법조문에 가면 딱 조항이 있어요. 얼마 이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일정한 룰만 지키면 회계는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유형자산 하게 되면 때에 따라서 비용처리할 수 있거든요. 투자사는 팔아야만 비용이 되거든요. 다양하죠, 사실은. 하여튼 뭐 그런 겁니다. 자, 몇 번 볼 차례죠? 응? 2011년 9번까지 봤나요? 다 봤어요? 정신이 없네요. 자, 보시죠. 자, 이번에는 유형자산 처분이라는 건데요. 처분이 뭐죠? 파는 거잖아요. 그 회계를 공부해 보시면 회계는 분류학이라는 용어를 제가 잘 쓰는데요. 똑같은 걸 팔아도 어떤 건 판매라는 용어를 써요. 어떤 건 매출이라는 용어를 쓰고, 근데 어떤 건 처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차이는 딱 하나예요. 기업이 재고산을 팔면 판매 내지는 매출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고요. 재고산이 아닌 걸 팔았을 때는 처분, 매각 이런 용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처분을 썼다는 얘기는 재고산이 아니니까 처분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재고산을 팔면 매출 또는 판매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회계는 잘 보시면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딱 맞는 학문이에요. 철저히 구분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유형자산을 판단 말이에요.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팔았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익이냐 손해냐거든요. 그러면 얼마짜리를 얼마에 팔았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장부에 있는 금액이 장부가액이고 우리가 판 금액이 처분가액이니까 처분가액 장부가액을 뺐을 때 플러스가 나오면 이익, 마이너스 나오면 처분 손실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시나요? 그런데 이거죠. 만약에 우리가 정액법을 해서 치시고요.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기록하는 방식이 만약에 이 화면을 자꾸 보고 해야 되겠는데 좀 복잡할 것 같으니까 이걸로. 자, 보세요. 이거 기록을 어떻게 하냐면 X1년에 감가상각이 생겼잖아요. 이만큼 비용이 생긴 거잖아요. 기록은 이렇게 합니다. X1년에는 10월 31일 날 지금 차량 금방가 얼마짜리죠? 이건 200만 원짜리. 기계장치네요. 기계장치가 200만 원짜리잖아요. 그런데 감가상각비 얼마 발생했죠? 요걸로 보면 30만 원 썼잖아요. 이거를 빼는 형식으로 기록을 해요. 여기다가 감가 상각 누계액이라고 쓰고요. 이렇게 기록한단 말이죠.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이걸 기록하는 이유는 그럼 장부가액은 얼마인가요? $164만 원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시나요? 왜 굳이 이렇게 기록하냐는 문제인데 아예 이거 설정하지 않고 직접 빼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기계장치가 164만 원 될 거란 말이에요. 아니, 바로 빼버리면. 여기서 기계장치를 그냥 바로 빼버리면. 근데 이렇게 기록해도 되는데 이걸 직접법이라고 간접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죠. 회계정보의 질적성에 가서 보시면 표현의 충실성이라는 게 있어요. 최대한 표현을 자세하게 하라. 똑같이 기계장치라고 가정했을 때요. 이쪽이 보여주는 정보는 하나잖아요. 이 기계장치 가격이 164만 원이다.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는 정보가 3개나 있죠. 산 금액은 200만 원. 그동안 사용한 금액은 36만 원. 남아있는 가치 164만 원. 유형자산은 중요하니까 반드시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무형자산은 그냥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충실성 때문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갈 때는 이거 나가고 이거 빼고 나가야 되겠죠. 처분할 때. 그래서 장부에 뺄 때는 여기서 이거 뺀단 말이에요. 이해가시나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처분 손익을 잡을 때는 처분한 금액 장부액을 뺄 건데 장부가액은 반드시 뭘 빼줘야 한다?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비를 빼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시라는 거죠. 자, 보시죠.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데요. 2013년 기출 18번을 보시면 근데 문제가 다 똑같아요, 이거. 자, 보세요.
자, 취득원가는 80만 5천 원이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10만 5천 원이래요. 그럼 장부가액이 얼마라고요? 70만 원이죠. 그럼 처분가액이 얼마인가요? 그럼 80만 원에서 요 70만 원 빼면 플러스가 나왔죠. 플러스니까 뭐가 나온다? 처분 이익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마이너스 나오면 처분 손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가 다 똑같아요. 시험 거 보실래요? 시험 거. 2012년 18번. 보시면 문제가 똑같죠? 저희는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죠. 그죠? 이런 문제가 좀 많아야 할 텐데. 문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제가 수업할 때 그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은 정말 평소에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게, 저랑 동기인 친구가요, 워낙 책도 좋아하고, 제가 친구지만 정말 존경스러운 애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책 좋아하고 글 좋아하다 보니까 숫자는 좀 멀어요, 거리가. 근데 저랑 동기일 때 관리회계 시험을 봤는데요, 58점이었어요, 과락. 그리고 3개가 출제 오류가 나왔어요. 출제 오류는 다 맞잖아요. 그 친구를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아,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제가 여러분들의 시험에서 꼭 빌어드릴게요. 출제 오류 한 5개만 나올 수 있게 제가 물도록 빌어드릴게요. 자, 2012, 18번 똑같은 문제니까 안 풀어도 되죠? 그죠? 2012번 16번. 이거 똑같은 걸 거예요. 똑같죠? 똑같죠, 이거? 숫자까지 똑같으니까 푸실 필요 없죠. 여러분들 조심하실 건 이겁니다. 유형서 처분할 때 요 장부가액 반드시 이렇게 구해야 한다는 거. 취득원가에서 숫자가 바뀌어도 푸실 수 있어야 되니까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빼야만 장부가액이 나온다. 그걸 처분해서 빼면 플러스 마이너스 나온다고요. 이해 가시나요? 됐죠? 됐습니다. 제가 점심시간을 1시간 한 10분 드릴 테니까 너무 급하게 드시면 2가지 문제가 있죠. 체할 수도 있고 앉아도 소화가 되는 수가 있어요. 자리에 앉으셔서. 그래서 넉넉히 드릴 테니까 좀 쉬기도 하시고 8시간 쉬운 건 아닐 테니까요. 수업은 대략 한 1시간 40분 정도 시작을 할 거니까 넉넉히 드시고 좀 쉬세요. 중간 쉬기로 생각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